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불거졌는데 네네. 코로나19 위험은 뭐 여전하고요. 예. 특히 북한 문제로 인터넷이 좀 시끄러웠을 것 같고, 시끄럽죠. 그렇죠? 예. 또 국회 원구성 문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네. 주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등장했습니까?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이제 북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기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행보가 굉장히 그 강력한 불만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을 대표하는 그런 어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원 출처로서 정부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어휘로 등장을 했었고, 또 이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 나왔거든요. 6.17 부동산 대책 나와서 지역이나 시장 같은 어휘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는 조금 뒤에 떨어져서 이제 6번째로 빈번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마스크 같은 경우도 좀 사그라들어서 22번째로 이제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이제 5가지 이슈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남북 관계의 교착 상황, 그리고 두 번째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 확산되고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6.17 부동산 대책, 그리고 네 번째가 국회의 원구성이 지금 난항 겪고 있는 것, 그리고 5번째가 공군 황제 복무 논란, 이런 것들을 이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북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북한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주 통신망을 단절한 이후 북한의 행동이 과격해졌고, 네네. 결국 이게 남북 화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그 남북 연락 사무소를 네. 폭파시켰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이 13일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정부는 계속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는 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예.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사흘 만인 그런 지난 16일에 결국 폭발을 시켰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사실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철거나 혹은 폭파까지 가는 것들, 이런 것에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였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내에 위치해 있었고, 또 이게 신축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남북 교류협력 협의사무소로 쓰였던 건물이었거든요. 예. 그걸 리모델링한 거다. 그래서 또 실제 철거나 이렇게 심지어 폭파까지 왔지만 철거까지 나갈 정도에도 어떻게 보면 공단 내부가 어수선해지고 그 건물 철거해봤자 북한이 또 그 다시 공간을 또 활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건데, 그래서 실익이 없는데 설마 북한이 그렇게까지 하랴 싶었는데 굉장히 그런데 아주 과격하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네티즌들의 반응 말 그대로 아주 좀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비판이라는 게 조금 방향성이 달랐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댓글에서 등장한 어휘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판하는 어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좀 빈번하게 나왔던 등장이 재앙, 5번째가 폭파였는데, 아시다시피 재앙이라는 표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할 때 그렇게 좀 네티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한 것은 네네.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북한이 한 거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부를 욕하는 글이 네이버 댓글 많았다. 네이버에는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평화라는 것도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는데, 어째서 평화를 많이 언급했지 하고 봤더니 평화쇼다. 이제까지 했던 게 평화쇼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게 많았고, 다음도 사실은 조금 비판적인 게 있는데 뉘앙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서 가장 비중이 있었던 게 폭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였고, 의외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연락사무소에 투입된 돈이 세금인데 세금 아깝다. 이런 내용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게 났지만 그보다 이제 더 비판 여론으로 나왔던 것들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북한이 아무리 폭발을 해도 우리는 겁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고, 그리고 북한에 지원한 세금 아깝다. 이제 이 여론이 북한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좀 적대감을 얻는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평화적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문제다, 이런 식의 비판이 다음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보수 성향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다음은 진보적 성향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우리 정부를 욕을 하는 댓글이 네, 많았고 네네. 다음은 반대로 북한 쪽을 욕하는 예, 게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대체적인 반응은 북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네티즌들이 많은데 네네. 그건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참지 않았냐.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듯한 네네.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 네네.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글이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이제 반작용을 낳은 건데, 이게 13일만 하더라도 그 옥류관 주방장이 그 과거에 이제 이른바 이제 외국에서도 냉면 외교로까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비난하면서 굉장히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좀 말하기도 뭐한데 처먹는다라는 표현이나 요사를 떤다 이런 내용을 북한 대선전 매체인 그 조선의 오늘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 팬층이 좀 두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룹에서 조금 여론이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도 하고 평화를 강조했으니까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후로 아니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욕해라고 하면서 북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게 나섰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그 주방장은 딴 건 참아도 우리 최고 존엄 모욕하는 거 못 참겠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의 네티즌들도 우리가 계속 평화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니네가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면 굉장히 우리도 그것까지는 못 참겠다라는 식의 여론들이 조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조금 인내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고, 그런데 이런 태도 변화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정권의 그런 외교적 태도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수사 때문에 변했다는 점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정책의 핵심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네티즌 반응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이제 갭 투자를 규제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빼서 전세 주고 내 집은 전세금 주고 또 그 돈을 미천 삼아서 다른 데 조금 대출 더 받아서 또 집을 사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해서 과거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받던 다주택자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규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만으로 보면 그 제도로 보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전세 대출 보증 제한하고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기존에 대출 줬던 걸 이렇게 회수하는 게 이제까지였는데 그런데 이제 변화하는 대책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줄입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에 즉시 회수되는 거예요. 그 9억이 이제 3억으로 훨씬 줄어든 거죠. 즉시 회수되고 그런 정책이 이제 핵심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 발표가 또 나자마자 그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또 전세 낀 아파트 이런 거에 문의가 또 굉장히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잠실이었는데 이 지역 이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요 전에 빨리 어떻게든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문의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조치의 핵심적인 것을 법인을 통한 그 부동산 우회 투기 막는 방침 요거에도 좀 중점을 둬서 봤습니다. 근데 이 조치에 따르면 법인이 이제 종부세 부담 그런 것을 대폭 인상하고 또 주택 양도시에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그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무주택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집에 좋은 집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법인 명의로 살고 있는데 무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서도 이분이 이제 청약 우선순위까지 받게 돼서 또 좋은 곳에서 또 아파트를 구매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그동안 이렇게 거의 지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법인을 주택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증여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적이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 점에 주목해서 그 법인의 그 종합부동산세 높이고 양도세 인상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쉽게 이해하실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법인 명의로 고급차들을 이제 리스해서 사용을 해온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것들을 원래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데 개인이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리스 차량도 지금 철저히 업무용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듯이 법인의 이런 주택도 아주 뚜렷하게 목적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구매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네티즌들 반응은 이게 좀 추가적으로 더 봐야겠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거주자들 이거 실거주자들도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네. 내용이 좀 있었네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요것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후속 조치도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니까 융자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대출이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외 조항들을 지금 마련하느라고 저 금융감독위원회나 뭐 이렇게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이 네티즌들의 반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한다면 그다음에 네티즌 반응이 뜨거울 것 같고 그것과 달리 이제 언론들은 일단 경제지들이 굉장히 또 부자들을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사회적 이슈 중에 가장 큰 것은 특정 사병의 황제 복무 논란입니다. 네네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요 내용이 올라오고 그래도 뉴스가 됐고 공군에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특혜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는데 일단 그 특혜가 어떤 특혜였습니까? 이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활관이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6명에서 8명조로 쓰게 되어 있는 그것도 이제 현대적 생활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때 40명, 60명씩 네, 썼었는데. 저도 굉장히 중대가 50명이 다 들어가는 그런 걸 썼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특히나 공군은 좀 시설이 베이스 개념이라서 좀 좋습니다. 근데 6명에서 8명 쓰는 생활관인데 그걸 혼자 썼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부사관들한테 이제 심부름도 시키고 뭐 빨래 심부름도 뭐 부탁하고 뭐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사병이 간부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아버지가 협박했다라는 협박식으로 했다든 회유를 했다고 하든 그렇지 않으면 안 됐다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수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했다. 이거 사실 군령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군 당국이 감찰에 들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혹 중에 일부가 이제 사실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청원 내용 사실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내용 보면 이제 변명을 했겠죠. 근데 해당 병사가 냉방병이나 피부병, 동료들과 불화 때문에 혼자서 생활관을 썼다. 이렇게 변명도 했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부사관을 시켜서 빨랫감 부대 맞출, 왜냐면 피부가 좀 그러니까 빨랫감을 부대 밖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부사관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확인됐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거 과정에 단순히 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떻게 그 자리로 들어갔는가도 좀 약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직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게 군대에서 예를 들면 이제 테니스병이 한 명인데 지금 테니스병이 한 명인데 또 테니스병을 또 뽑은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시키는 그런 식으로 뽑아온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보고 있고. 이 부대가 서울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치된 것도 특혜가 아니냐? 네, 여러 가지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로 공군참모총장이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해서 이것들 지금 수사 과정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끔 했고 실제로도 보게 되면 결국 이 당사자 아버지인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그 사의를 표명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평등 사회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불평등 사회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평등한 부분은 중에 가장 평등한 부분이 어디냐 묻는다면 병역이다. 네네. 이거는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돈을 없는 사람이 다 같이 군대를 가니까. 네,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상당히 격한 반응을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데 되게 의외였던 부분은 이 반응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 이거 옛날에는 사실 군 장성 아들이나 이렇게 해서 한 명 뽑기에 뭐하니까 3명 몰아서 되게 좋은 곳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 사실 군대 전설처럼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현대에서도 가능하냐라는 게 있었고 그 아버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되게 특이한 게 이 현상에 대한 거 말고 이 회사 나이스 기업 나이스 그룹에 대한 신용 정보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런 본질과 다른 내용들이 댓글이 굉장히 많구나 싶었는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데서 내 신용을 평가하고 그런다는 건 나는 용납 못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부회장 한 명의 개인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 회사 자체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부회장으로 있는데 네네. 그 회사를 어떻게 믿을 수 네네. 있겠느냐 이렇게 번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정에 대한 담론이나 이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 상황이 하나가 불공정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주변부들 혹은 다른 본질적인 뭐 아버지든 뭐 이 친구든 뭐 다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일 수 있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예. 확산이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군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그 38선 너머에서 운전병 5톤 트럭 덤프 트럭 몰았습니다. 덤프트럭.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